네, 시장에는 항상 표면적인 이유와 그다음에 이면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키워드고요.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ECB 유럽 중앙은행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말을 살짝 바꾸는 듯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재정 적자 때문에 긴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가 이번에는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들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는 좀 호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의미를 해석해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성장을 한다, 긴축을 좀 덜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지출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 유럽 중앙은행 같은 데서 돈을 찍어서 그 부실 국채를 사주는 거죠. 이제는 그동안은 그런 구실을 만드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생각한다면, 드라기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유로본드를 찍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준비는 되어 있다. 그리고 독일도 거기에 어느 정도 합의한 게 아닌가라고 시장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일도 EU를 깨트릴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분데스방크를 비롯해서 독일의 은행들이 유럽의 부실 국채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물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유로가 깨져서 마르크화를 갖게 되면 마르크화는 급격하게 절상될 테니까 독일의 이 수출 기반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은 이제 서로 얼만큼 이제 양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줄다리기를 해왔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금융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국채 유통시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니까 신용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직매입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양하는 쪽, 그리고 또 사전 합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유로본드라는 것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렇게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미봉책이든 어쨌든 시간을 벌어서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하면은 궁극적으로 해결될 텐데, 이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연결고리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런 기술적인 문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결국 세계 경제가 회복을 할 것이냐는 건데 저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라는 것은 이 구조적인 소득의 불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경제를 하나의 단위로 놓고 아시아 쪽으로 이제 생산 기제를 많이 넘겨준 거죠. 그리고 이제 서방 선진국들은 금융을 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자산 가격의 버블을 일으켜서 그 돈을 소비를 한 거죠. 독일만 예외였었죠. 계속 이제 수출 기제를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갖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를 빨리 진작시켜야 돼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부실 국가 같은 경우는 수출 제조업 기반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리 교체가 얼마나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기꺼이 태도를 바꿀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또 그 과정에서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설비의 확대 같은 거는 쉽게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설비의 구조 조정이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세계 경제 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경제라는 것이 항상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기 마련인데 그것을 순환 주기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세계 경제는 항상 지속 성장 모형, 이것이 기술 혁신이 되고 인구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성장을 계속해야지만이 멈추지 않게 되는데 지금은 꼬여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미래의 소득을 앞으로 땡겨 썼으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금 기간적으로 좀 당길 수 있는, 앞당길 수 있는 축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격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없을까요? 그런 것들이 전쟁이죠, 사실.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체제건 간에 이제 출범을 한 다음에 나이가 들고 성숙이 되면 필연적으로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라는 것은 이제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쭉 올라오다가 결국 말기에는 둔화되게 돼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공급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신기술이 나오면서 생산성이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한 번씩 제거해 주는 게 전쟁의 역할이었었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커다란 전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 압력이 계속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 자산 가격의 버블을 만들면서 인위적으로 소비를 키웠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부의 재분배라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데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곱게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하여튼 한번 사회적인 어떤 그 혼란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게 아마 증시에 쇼크를 주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동의 민주화라든지 뭐 중국의 자스민 혁명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것들이 조금 국지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딱히 대안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계 경기 회복이 좀 쉽지 않고 어렵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요. 문제의 인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꾸 강조해봐야 뭐 피곤한 일일 수도 있는데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뭐 대안 투자라고 한다면 그렇고 좀 비껴나갈 수 있는, 그래도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이런 업종이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세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먼저 피할 것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커머더티부터 좀 피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원자재 상품 이야기시죠? 예,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매크로 수요가 나빠지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 커머더티의 슈퍼 사이클은 끝났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커머더티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원자재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소재주들, 그러니까 화학이라든가 정유, 철강 이런 것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아마 시간이 갈수록 계속 실적이 나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나빠져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게 직접적으로 수익성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피해보고 싶고요. 다만 이제 이 금융위기가 해소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것 때문에 그동안 타격을 심하게 받았던 것이 이제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커머더티 관련주들도 거기에 피해를 좀 받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화학이나 정유보다는 건설이나 조선이 더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수요가 방어적이면서도 그 안에서 구조적인 성장 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가 카지노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재 산업은 경기가 둔화된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그 방어적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치장하고 고용을 뭐 잘 하기 위해서 화장품 수요 많이 드니까 화장품이라든지 좀 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사행성인 카지노 뭐 일단 정신적으로 피곤해지면은 또 뭐 도박을 또 추구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도 일단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근데 전제를 다셨습니다. 뭐 단서라고 하지만 금융위기가 이렇게 리스크가 좀 심리적으로 오는데 완화가 되거나 정말 쇼킹하게 뭔가 크게 나타내갖고 해소까지 간다면은 은행 업종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은행 업종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유럽 위기로 인해서 이제 환율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빠르게 절하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원화 절하를 막겠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달러를 팔고요 원화를 사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외환 보유고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대외 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줄여야 된다. 참 골치 아픈 일이죠. 아마 한국은행이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만약에 유로가 이제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유럽 은행들이 들고 있는 그 부실 은행 국가들의 그 국채는 아마 휴지 조각이 되겠죠. 그러면 자본이 굉장히 크게 훼손되니까 자본 충실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BSB를 맞추기 위해서 일단 자산을 팔아야 돼요. 일단 신흥국가들 자산부터 팔겠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급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외국인들은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자금난이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일단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염두에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의 해외 자금 조달 의존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도 유사시에 이런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만일의 사태는 피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은행들이 비정상적으로 지금 이 디스카운트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뭐 거의 4배에서 6배 사이니까 네.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은행들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로 위기에 의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제 이 주가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해소가 된다면 그 정도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만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김학조 상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조건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이제 그 본질은 사실상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그것을 단축시킬 만한 중요한 요소는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공조하고 글로벌적으로 협력한다면은 증시의 부양이라든지 이런 쪽이 생길 수 있고 그런 위기의 리스크를 가장 많이 반영했던 은행업종이 오히려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군요. 자, 중국 이야기 잠깐 좀 나눠보겠습니다.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뭐 근데 금리의 인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저도 뭐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싶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견해는 김학조 상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중국도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냉철함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하드랜딩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공산당이 최근 그러니까 신화통신을 통해서 이 3년 전처럼 그렇게 무분별한 투자는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화통신이라는 건 다 공산당 기관지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데, 예, 그렇게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최근에 원자바오는 투자를 해야겠다. 그리고 지금 지방 정부나 은행들은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버블을 일으키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중앙 정부는 안 말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3년 전처럼 한 번 더 부동산 버블을 만들어 준다 그러면 이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이 회복하는데 시간 벌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의미 있게. 근데 그게 그 근본적인 해답은 아니고 아마 그런 확률도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이 투자는 좀 선택적으로만 하자. 합리적으로. 그리고 소비를 한번 제대로 일으켜보자 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체에 어폐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를 줄이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소비를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경제를 구원할 만큼 중국이 소비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세계 경제가 쉽지 않다는 게 결국 이 미국이나 유럽, 그다음에 중국 어딘 곳에도 사실 해답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미국 대선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이제 기술적으로 이끌어 가니까 그때까지는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증시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맞겠지만 그 이유는 약간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과연 이제 중국이 이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한 번 더 희생양이 돼줄지 그걸 한번 좀 관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에 대한 그 기대 수위는 뭐 현실적으로는 지금 당장 높게 잡기는 좀 어렵다. 뭐 이렇게 되군요. 하지만 또 단서를 다셨습니다. 글로벌 공조와 대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증시는 조정받을 때 조금씩 사들어가는 것이 현재로선 맞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자, 오늘 마켓 키워드 또 글로벌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짧게지만 나눠봤습니다. 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